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전통적인 금융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과 외국 은행의 진출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1876년 2월에 일본과 조일 수호조규, 일명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개항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사 연구자들이 개항을 한국 근대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개항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국제관계가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개항 이전 한국의 대외무역은 중국과의 4대 책봉 관계에 근거한 육로의 조곡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개항으로 개항장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강화도 조약 제4조와 제5조에 따르면 개항 이전부터 존재했던 부산 초량항 이외에도 연해에서 통상이 편리한 항구 두 곳을 지정하여 개방하고 두 나라 국민이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 표는 시기별 한국 항구의 개항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부산이 개항되었고 1880년에는 함경남도의 원산이, 그리고 1883년에는 경기도의 인천이 개항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일본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1882년에 미국과 중국, 1883년에 영국과 독일, 1884년에 이탈리아와 러시아 등과 같이 서구 열강동과 통상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다른 항구가 추가로 개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삼국 간섭,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 한국에서의 일본과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의 각축이 진정된 1897년 10월에 목포와 진남포가 개항되었고, 이어서 1899년에는 군산, 마산, 성진이 개항되었습니다. 한반도 전 국토의 주요 항구가 개항되어 대외 무역의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개항기의 대무역 추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항 이전의 한국 무역은 중국과의 육로 무역과 교린 관계에 근거한 일본과의 해로 무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강화도 조약 직전의 이 두 무역은 각각 300만 원과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항 첫 해인 1876년의 무역은 28만 1,000원으로 개항의 직접적인 결과는 육로 무역이 중단되었고 일본과의 해로 무역이 미미하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과의 무역은 빠르게 증가하여 1881년에는 414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의 통상조약 체결이 한국의 무역을 확대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880년대 전반에 서구 열강과 통상조약을 활발하게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무역은 정체했고 1884년에는 167만 8천 원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1884년 이후 한국의 무역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이것을 주도한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1882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여 이전의 종주권을 복원하고자 시도하였고 무역을 확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무역에서도 그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중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1890년대 후반 이후 무역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일본과의 무역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근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무역은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동반되는 결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전통적인 금융업이 담당할 수 없었고 근대적인 금융기관이 설립되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이러한 근대적인 금융기관은 설립되지 않았고 이러한 공백을 메운 것은 일본에서 진출한 은행들이었습니다. 가장 선두에 선 것은 1878년에 진출하여 부산에 지점을 설치한 제1은행이었습니다. 제1은행은 각 항구의 개항과 함께 개항장에 지점을 설치했는데 1880년에 원산에, 1883년에는 인천에, 그리고 1885년에는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항장에 지점을 설치한 것은 강화도 조약 제4조에 따라 개항장에는 일본인이 땅을 빌리거나 집을 짓고 혹은 집을 임대하는 것을 허용해서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1은행만이 한국에 진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18은행은 1889년에 부산과 원산에 지점을 설치하였고 제58은행은 1892년에 인천, 1893년에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1895년에는 서울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영업하였습니다. 일본 이외의 외국은행, 가령 1896년 인천에 지점을 설치하여 홍콩 상하이 은행의 대리점 업무를 겸한 영국 선박회사 홈링거 회사나 1898년 서울에 지점을 설치한 러시아의 노한은행의 활동은 보잘것없거나 곧바로 철수하여 사실상 일본에서 진출한 은행들이 개항장에서 무역, 금융 등 근대적인 금융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개항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제1은행의 영업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은행은 예금, 대출과 같은 일상적인 은행 업무와 함께 무역 금융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표에 정리되어 있듯이 진출 첫 해인 1878년의 예금과 대출액뿐 아니라 무역 하환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금액은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금보다 대출과 무역 금융이 훨씬 컸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다 큰 대출과 무역 금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대외 무역에서나 개항장에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거래에 현재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부록 제7조에 따르면 일본국 인민은 본국의 현행 여러 화폐를 사용해 조선국 인민이 소유한 물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조선국 인민은 그 교환한 일본국의 여러 화폐로 일본국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표에서 1894년 이후 예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1894년 이후 일본군의 군용금을 취급하고 일본은행으로부터 금 매입 자금을 공급받아 대규모 공적 예금을 확보할 수 있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과 외국은행의 진출이라는 주제로 개항 이후 대외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외국은행이 진출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국내 상업의 재편과 한국인 은행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